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이틀 동안 단식 후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정상세포는 손상이 상당히 감소하고 암세포는 사멸이 증가한다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암 환자가 실제로 피해야 할 음식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입니다. 두 번째는 암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일상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겼다. 하지만요, 임상에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10년, 20년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날은 단지 이름이 붙는 날일 뿐입니다. 몸은 그 전부터 수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잘 안 온다, 자꾸 염증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요즘 막 바빠서 그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늦게 자고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고 주말에 또 몰아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그날 밤에 회복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면역 감시 기능도 같이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겼다.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제탄수화물의 과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식품 중심 식사, 그리고 야식하는 습관들. 이런 식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결국 만성 염증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슐린 저항성, 또 세포의 어떤 스트레스가 만들어집니다. 암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 코티솔 호르몬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또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은 증가하고 장 건강에 어떤 악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암 환자의 대부분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착하죠. 하지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버티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몸은 사실 이 스트레스를 계속 자기 몸 안에 기록합니다. 암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만성 피로, 소화불량, 반복되는 염증, 수면장애, 잦은 감정의 어떤 기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의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몸의 경고를 생활의 일부로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암은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생활 환경,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오랫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단순히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방향이 조금 어긋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지 몸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충분한 수면, 자연식 중심의 어떤 식사, 공복 리듬을 유지하는 그런 삶,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몸의 회복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몸의 경고입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보라는 몸의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생활이 몸을 지치게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회복시키는 방향인지, 그 답은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 속의 선택입니다. 암을 발견하기 위한 자가검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은 검사해야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정기검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작은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기 전에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그 피로입니다. 요즘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지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막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예전보다 체력이 확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상태가 몇 달 이상 지속된다면 몸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계속 뺏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은 늘 에너지를 쓰는 곳을 먼저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설명되지 않는 체중의 변화입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데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 3에서 6개월 사이에 막 5kg 이상 이렇게 빠진다. 이런 경우는 몸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상담에서 꽤 자주 듣는 이야기 중 이건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된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 변비와 설사가 계속 반복된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의장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몸의 전체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염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이 자주 붓는다, 피부에 염증이 반복된다, 몸 여기저기 염증이 잘 생긴다. 이런 현상들은 몸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은 대부분 만성 염증 환경에서 자라기 쉬운 병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작은 변화를 관찰하는 그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의 어떤 변화라든가 혹이나 멍울 같은 거, 그리고 또 오래 낫지 않는 상처, 특히 유방이나 이 갑상선 또 림프절 같은 이런 부위는 스스로 만져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몸이 예전부터 신호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몸은 먼저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말하고 조금 더 크게 말하고, 그래도 못 들으면 병이라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가검진의 그 핵심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관찰하는 그 습관입니다. 몸은 매일 작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귀 기울여 듣는다면 병은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먼저 지켜집니다. 단식이 암세포를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원리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단식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굶으면 몸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요, 대사 스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성장과 저장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공복이 유지되면 몸은 회복과 정리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에너지 사용 방식이 바뀝니다. 평소 우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에너지 시스템을 바꿉니다. 혈당 사용하는 것이 감소하고 지방 연소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의 대사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흔히 대사 전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두 번째 변화는 인슐린이 낮아집니다. 단식이 시작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크게 낮아집니다. 인슐린은 몸을 저장 모드로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게 되면 결국 지방은 축적되고 염증은 증가하고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공복이 되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세포 청소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단식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입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몸속에 들어있는 그 손상된 단백질 찌꺼기들, 오래된 세포 조각들,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연구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공복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 시스템이 조금씩 활성화됩니다. 암세포는 일반 세포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이 낮아지고 대사가 바뀌면 암세포가 활동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정상세포는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식이 암을 직접 치료한다는 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단식의 핵심은 암세포를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면역이 작동하기 좋은 환경, 염증이 낮은 환경, 세포 회복이 가능한 환경,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단식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실제로 단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염증의 어떤 수치가 감소하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고 피로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이런 변화는 결국 몸 전체 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식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순한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대사 전체를 리셋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단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암 환자에게 무리한 장기 단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소, 근육 감소, 영양 결핍이 생기면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항상 체력과 자신의 상태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몸을 채워야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때로는 비울 때 회복합니다. 잠시 공복을 주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고 청소하고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의 핵심은 암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식이 암에도 도움이 되나요? 암 환자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식이 암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거죠. 원장님,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굶기면 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암을 굶겨 죽인다? 왠지 막 통쾌하고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도 하는 거죠. 굶으면 혹시 자기 체력이 먼저 떨어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질문은 과장 없이 한번 또 희망 고문 없이 팩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식이 암을 치료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단식만으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식이 몸의 환경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을 단순히 세포 하나의 문제로 보면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암은 사실 몸의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는 병입니다. 몸 안에 그런 토양이 있었을 때 자라나는 병이죠. 예를 들어서 만성 염증의 환경, 혈당이 과다한, 인슐린이 과다한 것,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점점 암이 자라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정말 단식 연구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단식 상태에서는 대사가 바뀐다는 거죠. 즉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혈당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 인슐린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 자가 포식 시스템, 즉 오토파지 현상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의학적으로 차별적 스트레스 저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암세포는요,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단식 스트레스에 상당히 약합니다. 건강한 정상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보호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단식 항암 치료에 보조 전략이 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단식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USC, 즉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장수연구소의 그 발터롱고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동물 연구에서 48시간, 즉 이틀 동안 단식 후에 항암 치료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정상세포는 손상이 상당히 감소하고 암세포는 사멸이 증가한다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일부 임상연구에서도 단기 단식이 항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무조건 단식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감소한 경우, 또 근육량이 막 부족한 경우,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이럴 때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식을 막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장기 단식 대신에 14시간, 12시간에서 14시간의 자영 봉복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한 6, 7시 정도에 좀 일찍 그 식사를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식을 중단하면은 그 다음날 뭐 6, 7시, 9시 정도 되면 바로 14시간 공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간식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몸은 이미 대사 전환을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요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가벼운 걷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모세혈관 운동들, 충분한 수면이 더해진다면 몸은 안정 속에서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내 몸에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죠. 이 자연치유에서는 무리해서 얻는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 먹을 때보다 잠시 멈출 때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식을 굶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몸이 쉬는 시간이 생기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고 또 회복하고 균형을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공복의 시간을 일상 속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은 버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회복해도 되는 상황이야.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단식의 진짜 목적입니다. 암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바로 이 식탁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나쁜지 이걸 정리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결국 먹을 건 없어지고 불안만 커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이런 음식이 몸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암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금지 리스트가 아니라 암 환자가 실제로 피해야 할 음식 딱 3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입니다.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즉 포도당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당은 결국 혈당 스파이크와 당독스를 만드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 같은 거, 과자와 케이크 같은 거, 흰빵과 흰밀가루, 달콤한 우리 디저트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에서는 결국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리고 IGF-1이라고 하는 이런 성장 호르몬이 함께 같이 증가해서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이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환경은 결국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스트레스를 높이고 대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 음식, 우리가 한 번 먹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고혈당 환경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많이 그리고 빠르게 소비합니다. 1920년대에 독일의 그 생화학자죠. 오토 마르부르크는 암세포가 산소가 막 충분해도 포도당을 과도하게 소비해서 젖산으로 바꾸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르부르크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하는 병원에서 받는 그 PET 검사 요것도 포도당에 방사선 물질을 이렇게 딱 묻혀서 암세포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유독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탕은 완전 금지가 아닐지라도 강하게 줄여야 할 영역은 확실합니다. 암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 두 번째는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기름인데요. 대표적인 음식들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튀긴 음식들, 바삭한 과자들, 또 이 패스트푸드, 또 마가린과 쇼토닌이 들어있는 것들 있죠. 그래도 오래된 기름으로 조리된 그런 음식들. 이런 음식에 많은 그 지방은 만성염증을 높이게 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간 해독을 방해합니다. 특히 항암 중인 분들은 간이 이미 바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화된 기름까지 더해지면은 몸은 회복 대신 방어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예를 들면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들 있죠. 이건 세계보건기구 WHO죠. 여기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1군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가공식품에
몸에는 방부제도 들어있고 인공첨가물, 뭐 착색료, 인공조미료, 정말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또 습관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암을 이렇게 봅니다. 암은 세포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이 기울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수년 동안 당독소 음식을 반복해서 먹거나 또 인사수 중심의 식사, 또 산화된 기름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이 흔들리고 또 산소 흐름이 줄어들고 염증이 지속되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이런 자연 치유력은 맑은 혈액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매 끼니 독소가 들어오면은 몸은 회복 대신 생존 방어에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암은 어떤 특정 음식 하나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기간의 어떤 식습관, 만성 염증 환경, 또 몸 안에 있는 대사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몸을 지치게 하는 식사 구조를 바꾸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암 환자의 식사의 핵심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 먹으면 됩니다. 가공이 적은 음식 먹으면 돼요. 과하지 않은 식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리듬도 중요합니다. 과식, 야식, 계속되는 간식, 이런 습관은 몸의 회복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식사의 구조를 바꾸면 혈당과 염증 환경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음식은요, 단순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매일 3번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드는 신호입니다. 어떤 음식은 몸의 염증을 키우고 어떤 음식은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딱 이겁니다. 오늘의 식사가 몸을 지치게 하는 그런 식사인가? 아니면 회복을 돕는 식사인가? 치유는 거창한 방법보다 매일이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암 환자에게 추천되는 건강한 식단의 공통 원칙은 무엇인가요? 암을 진단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암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특정 건강식품을 막 찾고 또 슈퍼푸드를 찾고 특별한 막 식단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 하나가 암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식사의 구조와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어떤 식단보다 몇 가지 공통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몸에는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첨가물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간의 해독 부담을 크게 들립니다. 반대로 자연에 가까운 음식, 생채소, 생과일, 원형 그대로의 어떤 통곡물들, 자연의 단백질, 이런 음식들은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음식들입니다. 몸은 원래 자연 음식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막 끊어버린다. 단백질만 막 먹는다. 특정 음식만 먹는다. 하지만 이런 식단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몸은 9가지 영양소 음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9가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이런 칼로리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식이효소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 이 칼로리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올 때 몸은 안정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생채소 중심 식사입니다. 생채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음식입니다. 생채소에는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또 식이효소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로리는 낮고 영양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낮춰주고 장 건강을 도와주고 면역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식탁의 절반은 생채소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먹는 리듬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과 리듬의 문제입니다. 몸은 하루 종일 음식을 소화하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간식, 늦은 야식, 과식, 이런 식사 습관은 몸이 계속 소화 모드에 이렇게 있게 만들고 몸의 회복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 공복의 시간도 만드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이 생기면 몸은 스스로 세포를 정리하고 대사 회복을 하고 면역 조절을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에 막 이렇게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된다.
암을 치료하는 음식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문제는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시간의 리듬을 소홀히 한다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식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먹고 야식 먹고 이렇게 되면은 몸은 계속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음식과 과식을 줄여주면서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식단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자연 음식 위주로 먹기. 둘째, 생채소를 충분히 먹기. 셋째, 가공식품을 좀 줄이기. 넷째, 과식과 간식을 좀 줄이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의 환경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병원 치료는 병원에서 그냥 해줍니다. 하지만 자연 치유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줄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어떻게 자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절반은 병원에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한 음식 하나가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의 선택이 몸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암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일상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칼로리 계산으로 접근합니다. 하루에 1500칼로리, 운동으로 300칼로리, 소모, 섭취보다 소비가 많게 하는 것. 이런 공식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공식이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500칼로리의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과자와 탄산음료로 500칼로리와 채소와 통곡물 중심 식사로 500칼로리. 이 두 식사는 몸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만듭니다. 첫 번째 식사는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상승하고 급증하게 되고 지방 저장 증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식사는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증가되고 대사 안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체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요, 칼로리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호르몬 환경입니다. 특히 혈당을 결정짓는 그 인슐린 호르몬,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식욕을 또 항진하는 그레닌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식욕과 지방 저장을 조절해 줍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적게 먹는데도요, 살이 이렇게 안 빠져요. 이런 경우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즉 몸 안의 대사 환경, 호르몬 균형이 이미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누군가는 살이 찌고 누군가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대부분은요, 음식이 부족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과도한 혈당, 잦은 식사, 간식 습관이 이렇게 반복되면 에너지를 지방으로 열심히 저장합니다. 문제는 현대사회는 음식이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병은 부족한 병이 아니라 대부분 다 풍요병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우리 자연치유에서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과정이 아니라 대사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의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혈당이 안정되고 지방 연소가 원활해지고 식욕 조절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대사성 질환과 풍요병을 치유하는 열쇠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단순하게 딱 설명합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 딱 줄이기. 둘째, 간식 줄이기. 셋째, 공복 시간 만들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몸은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탁 반응합니다. 다이어트는 몸을 괴롭히는 과정이 아닙니다. 몸을 저는 이해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몸은요, 막 굶기면요, 막 버텨요. 억지로 줄이면 더 저장하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과 싸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런 다이어트여야 합니다. 몸이 대사가 회복되면 결국 살은요, 억지로 빠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빠지기 시작합니다. 간식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줄였어요. 그런데 식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밥은 줄였는데 그 사이에 커피 한 잔, 빵 조금, 과일 조금, 견과류도 조금, 과자 조금,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먹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식 습관, 먹는 양보다 먹는 패턴이 문제입니다. 간식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는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 인슐린은 몸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몸에 저장할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올라가면은 지방 연소는 딱 멈춰버리고 지방 저장이 다시 또 가동되고 시작됩니다. 문제는 간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간식을 먹게 되면은 몸은 계속 지방 저장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간식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두 번째 이유는 지방을 태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시간은 바로 공복 상태입니다. 음식을 먹고 몇 시간이 지나야 몸은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간식, 커피와 빵, 달콤한 음료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들어오면은 몸은 지방을 태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식이 많을수록 살이 빠지기 어려운 구조로 몸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간식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세 번째 이유는 식욕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간식이 식욕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 간식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식욕을 더 자극합니다. 특히 단 음식, 밀가루 음식 같은 거,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상승을 만듭니다. 또 혈당 하락을 만들죠. 이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더 강한 배고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조금 먹는데 살이 계속 쪄요. 이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간식과 어떤 음료들, 잦은 먹는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소화와 저장 모드에만 계속 있게 되면은 지방이 점점 쌓이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안의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치유에서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어트는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방을 태울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 먹는 양뿐만 아니라 먹지 않는 공복의 시간입니다. 공복 시간이 생기면 몸은 지방을 연소하고 세포를 다시 회복시키고 대사 균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다이어트는 간식 줄이고 식사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있는데 식사법이죠. 5-3 식사법이에요. 음식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죠. 밥보다 생채소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부터 먼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을 좀 줄여주고 저녁 이후에는 야식은 좀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놀랍게도 음식 먹는 순서를 바꾸고 간식만 줄여도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다이어트의 첫 걸음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먹는 시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을 땐 먹고 먹지 않을 때는 위장을 확실히 쉬게 해주는 겁니다. 몸은 계속 먹을 때보다 잠시 멈출 때 지방을 태운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시작은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간식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체지방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저는 살이 찐 편은 아닌데 체지방이 높다고 해요. 체중은 정상인데 체지방률은 높은 상태. 이것을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많이 찌지 않은 것 같지만 몸 안에는 지방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주로 아랫배죠. 내장지방 쪽에 많이 저장을 해놓습니다. 마른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가 근육 부족입니다. 체중은 지방, 근육, 수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되면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체지방률은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이라든가 활동량이 감소해지면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탄수화물 중심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 면, 떡
달콤한 간식 이런 음식이 많아지면 몸에서는 인슐린이 계속 자주 올라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자주 올라오면 몸은 계속 지방을 저장하게 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아도 몸 안에서는 지방 비율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요,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 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식사를 똑같이 해도 몸은 예전보다 에너지를 훨씬 덜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다 저장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동되게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운동 부족이라든가 불규칙한 막 식사, 스트레스 이런 환경이 반복되게 되면 몸 안에서는 결국은 계속해서 제일 지방과 관련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또 만성염증 상태가 증가한다는 거,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어떤 생활 습관, 삶 구조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죠. 자연 치유에서는, 자연의학에서는 근육을 이렇게 봅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이 안정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방이 잘 타게 돼 있고 또 대사가 막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면서 지방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이라든가 정제 탄수화물 좀 줄이기, 간식 줄이기, 공복 리듬 만들기, 이렇게 생활 구조를 바꾸면 근육은 결국 회복되고 대사가 안정되면서 체지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계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건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근육과 지방과 대사 건강의 어떤 균형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환경인가? 아니면 지방을 태우는 환경인가? 몸은요, 숫자보다 생활 습관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는 무엇인가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살 빠지는 음식이 뭐 따로 있나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정 음식 하나가 살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런 음식은 있습니다. 먹으면요, 몸이 지방을 태우기 쉬워지는 음식들이죠. 다이어트 음식의 기준은 사실 단순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몸의 대사를 안정시키는 음식, 이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인 음식 3가지가 딱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생채소예요. 저는 불에 익히지 않는 그 발화현미도 채소로 보는데요, 이 채소와 이런 곡물 중에서도 발화현미가 같이 어우러지면 살을 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생채소가 좋은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칼로리는 낮고 영양 밀도는 높고 부피는 또 큽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셋째, 혈당을 딱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과식이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식탁의 절반 이상을 생채소로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생선, 두부, 콩류, 달걀 같은 그런 음식들이죠. 이런 양질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은요, 몸의 대사를 유지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중은 줄어도 체지방은 줄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다이어트의 적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지방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들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유, 뭐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이런 음식들입니다. 좋은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켜준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포만감도 높여주고 또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좋은 지방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종종 이렇게 먹습니다. 막 샐러드만 먹기, 과일만 그냥 하루 종일 먹기, 뭐 굶기, 이런 것들 있죠. 뭐 완푸드 다이어트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체중은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배고픔과 폭식과 요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영양소의 균형이 망가지면 어떤 영양소든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내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수없이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는
5.3 식사법이죠. 5.3 식사법.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입니다. 이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먹는 겁니다. 샐러드로 해서 먹어도 좋고, 채소 먼저 충분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것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순서로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몸은 억지로 빼는 것보다 균형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먹는 것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습관으로 먹고 있느냐입니다. 채소 먼저 먹어라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세포가 좋아하는 거 먼저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먹고,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죠. 야식과 간식을 좀 줄이는 거. 이런 습관이 몸의 대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음식이나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음식, 적절한 공복의 리듬을 지키는 이런 방법들이죠.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이 균형을 찾으면요, 살은 억지로 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법은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을 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 한 끼만 먹거나 거의 막 굶다시피 하거나 극단적인 식사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대부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고픔, 폭식, 요요, 이 3가지가 결국 반복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살을 어떻게 빨리 빼느냐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바뀌느냐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첫 번째 기준은 근육을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근육이 먼저 빠진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죠. 지방 연소도 감소합니다. 요요 가능성이 증가되죠. 이런 문제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다이어트는 지방은 줄이고 근육을 지키는 다이어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혈당 안전입니다. 역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대사성 문제는 혈당과 인슐린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혈당이 자주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겠죠. 그리고 인슐린이 많아질수록 몸은 계속 지방 저장 모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인슐린이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당독소를 막아주는 것들, 정제탄수화물 좀 줄이고 채소 중심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거죠. 이렇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공복 시간입니다. 공복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몸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이 시간은 먹는 시간이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주 하루 종일 먹는 이런 것들, 계속되는 간식들, 이런 패턴은 다이어트를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식사의 리듬을 만들고 공복 시간을 주면은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몸은 매우 독특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음식이 계속 부족하면은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막 생존 모드다. 저장해야 될 때다. 그래서 몸은 에너지 사용을 막 줄이게 되고 기초대사를 낮추고 지방을 더 막 이렇게 저장을 해야 합니다. 즉 몸이 살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이 기준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좀 단순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식 중심의 식사, 채소 중심의 식단, 충분한 단백질, 간식을 줄이고 공복 리듬을 주는 것, 이렇게 식사를 구성하면은 혈당이 안정되고 식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먹는 양은 충분히 먹는데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극단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단식만 하는 다이어트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들, 이런 방법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요, 잠깐 체중을 줄일 수 있어도 1년, 2년 지나게 되면 몸의 대사 기능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오래 해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건강한 다이어트의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해드리는데요. 첫째는 굶지 않는다. 배고픈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둘째, 근육을 지킨다. 셋째, 혈당을 안정시킨다. 인슐린은 우리가 살을 찌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슐린 환경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넷째, 공복 시간을 만든다. 이 4가지가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목표는 체중계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몸의 대사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대사 상태로 돌아오면 식욕이 안정되게 돼 있고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바뀌고 체중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그래서 좋은 다이어트는 몸과 막 싸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회복하는 다이어트여야 합니다. 몸이 회복되면 체중은 억지로 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병원인데요. 저는 재활과 그다음에 이제 투석 그리고 요양을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활요양병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병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많다는 거고요. 병의 뿌리는 단지 약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병원을 하면서 정말 깊이 제가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꿈꾸는 그런 상원장입니다 라는 인사를 제가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병원 이외에서 우리가 삶을 바꾸는 방법 4가지 정도를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병을 치유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는 음식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병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혈액의 흐름을 만드는 병을 치유하는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모세혈관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깨워주고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내 몸에 100명의 의사를 깨울 수 있고 그 병든 여러 가지 잠자고 있는 의사를 깨울 수 있는 치유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 그것이 병원 치료와 내 삶과 이게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매주 토요일에 이름은 상원장의 집, 상원장과 함께 원데이 트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동안 자연치유 한번 살아보기라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한 8시간에 걸쳐서 같이 하루를 지내보는데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자기 삶을 바꿔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온 하나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믿으시고 그 잠든 의사를 깨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질병, 만성적으로 병원에서 약으로만 치료했던 이런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치유를 하는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삶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저는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